그 다른 나라는 정부의 재난 지원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호응하고 또 그 효과를 서로 반기는 격인데 우리는 재난 지원 정책을 쓰면서도 굉장히 논란이 되풀이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큽니다. 모두의 일상을 멈추게 한 코로나19. 지금 대한민국은 네 번째 재난지원금 논의로 뜨겁습니다. 예, 정말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가 지금 너무 죽게 생겼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갈수록 골이 깊어지는 형평성 논란. 어떤 집단은 주고 어떤 집단은 안 준다고 그러면은 데모를 하지 않을 집단은 없어요. 보궐선거를 한 달 앞둔 정치권은 재난지원금 공방이 한창입니다. 보궐선거 바로 코앞에 두고 지금 해야 된다고 저렇게 밀어붙이고 있고. 선거를 이유로 지급 시기를 조정해야 되거나 늦춰야 된다라고 하면은 언제 줘야 되냐 이거죠. 재난에 대한 지원금.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할까요? 또 그 돈은 어디서 조달해야 할까요?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재정이 튼튼하고 양호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네 번째 시험대에 오른 재난지원금.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쟁을 짚어봅니다. 지난 2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경정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총 15조 원의 추경에 기존 예산을 더해서 총 지원액은 19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대정당국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보편적인 지원보다도 피해 계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네 번째 재난지원금 논의.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전국민 지원과 선별 지원, 그리고 규모와 시기를 두고 진통을 겪었습니다. 논의는 지난 1월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동시에 시작됐는데요.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겠다고 운을 띄웠고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SNS를 통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논의는 급물살을 탔는데요.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습니다.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3차 지급과 동시에 4차 재난지원금이 추진되고 여기에 전국민 지원까지 화두로 떠오르자 대정당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정된 재원을 강조하며 전국민 지원은 어렵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재정 여력을 두고 정부와 여당의 줄다리기가 이어지자 대통령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결국 4차에서는 자영업자와 피해 계층을 선별해 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소비 촉진용 전국민 지원은 지금의 방역 상황과 맞지 않다며 여당이 한 발 물러선 건데요. 이번엔 지급 시기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여 가급적 3월 중에는 집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4월 보궐선거 전 집행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 다른 의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건데요. 아직 3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다 안 끝났거든요. 그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을 갖다가 4월 7일 보궐선거 바로 코앞에 두고 지금 해야 된다고 저렇게 밀어붙이고 있고 선거 때 선거 목전에 타이밍 맞춰가지고 선거 득표용으로 활용하고 선거가 없는 때는 또 지지율 관리용으로 활용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당은 피해 계층의 상황이 절박해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선거가 상당히 자주 있습니다. 올해도 선거가 있지만요. 내년에도 선거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선거를 이유로 지급 시기를 조정해야 되거나 늦춰야 된다라고 하면은 언제 줘야 되냐 이거죠. 모든 것을 그렇게 정치적인 의미가 담긴 것으로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유불리만 따진다면은 이런 어떤 성격의 정책 집행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지급 시기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왜 보궐선거를 앞두고 제일 큰 규모의 재정 지출을 논의하십니까? 정부 여당한테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1차, 2차, 3차 때 세게 하고 그거로도 부족했으면 이번 4차 때도 그 수준으로 했으면 선거 시기와 무관하게 그 재난 상황에 따라 우리 정책을 피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왜 선거 직전에 재난지원금의 규모가 딴 때에 비해서 커지죠? 저는 정치적 맥락이 개입했다고 해석이 돼요. 그게 굳이 4월일 필요가 없고요. 이번에 5월 그 종합소득세 신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근거해서 좀 더 정밀하게 정말 피해가 크신 분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저는 굳이 4월로 가지 않고 그 5월에 들어올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6월이나 이때에 하는 것이 저는 더 좋다. 이건 정치적인 차원하고는 다른 문제고 그걸 원합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우리 앞에 처음 등장한 재난지원금. 지난 1년간 누구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우왕좌왕하는 사이 재난지원금은 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산불, 이재민 등 특정 재난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적은 있지만 전 국민이 함께 겪은 재난에 대해 지원금을 논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 효과에 대한 해석은 다소 엇갈립니다. 전국민 지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좀 엇갈리게 나오는 부분은 있지만 확실히 소비 진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있었다라는 게 좀 중론입니다. 이런 어떤 그 효과 등을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후에도 이제 꼭 전국민 지원이다, 선별 지원이다 이렇게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지원 방법을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는 소비 촉진에 도움된 거는 돈 풀린 거의 30% 정도고 나머지 70%는 아무 효과 없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 1차 재난지원은 우리가 재난지원이라는 걸 처음 해본다는 의미는 있을 수 있고 시행착오로서 한번 교훈 삼아서 해볼 의미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반복하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피해가 집중된 업종과 계층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2차와 3차는 소상공인과 특수고용 노동자 등을 선별해서 지급했습니다. 목적은 피해 계층에 대한 긴급 생계자금 지급이었는데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2차, 3차의 경우에 지적해야 될 문제는 일단 예산 규모가 너무 적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주어진 예산 한에서라도 행정적 편의로 일이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실제 고통이 어떻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를 파악해서 이루어졌다기보다도 이 행정적인 편의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딱딱딱 업종을 정해서 거기만 지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손실, 피해는 딱 그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와 연관된 분들도 다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딱 너무 경직적으로 업종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문제 하나. 두 번째, 금에도 불구하고 여러 자료가 없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계신데 이런 분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게 이제 그 전에 2차, 3차 지원의 한계예요. 방법은 다르지만 가장 큰 목적은 바로 경제 회복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재난의 성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코로나19 위기는 전 국민 모두의 재난이었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다른 나라의 경우 전 국민 보편 지원보다 피해 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별 지원을 택하는 추세입니다.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은 사회보장제도와 현금 지급 등으로 자영업자나 소득 하위 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건 아예 논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왜 전 국민 지원을 하냐? 피해가 다 다른데 똑같이 30만 원 줘가지고 그게 무슨 재난 대책이냐? 아예 의제가 되지 않아요. 손실 따져서 비례해서 주는 거거든요. 특히 뭐 정규직 사무 근로자 이런 분들은 많은 또 어려움이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소득이 주는 이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근데 반면 도소업이나 이제 서비스업 계통으로 특히 음식점이나 이런 그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소득이 주는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고 또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에 일자리를 잃는 실업의 어떤 문제도 겪고. 정말 절실한 사람들을 제대로 지원하자는 것에 사회적인 공감대는 충분하지만 문제는 바로 선별 기준입니다.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을 어떻게 가려내고 얼마나 지원해야 하는 걸까요? 지난달 18일 관광 전세버스 수십 대가 여의도로 몰려들었습니다. 문경에 점천이요. 문경에서 예. 정말로 너무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지원금을 우리가 막 크게 매달린 게 아니고 남 하는 것만큼 줘야죠. 생활할 수 있도록 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피해 업종을 선별 지원했던 2차와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지입 전세버스 기사들은 4차 논의가 시작되자 시위를 벌였습니다. 단체 관광객이 줄어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지만 지금껏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개인 택시 2번 받았잖아요. 근데 관광버스 기사들은 한 푼도 안 주고 그때도 달라고 했는데 기재위에서 잘렸어요. 전세버스뿐만이 아닙니다. 여행업계는 사실상 정부가 영업을 제한한 것과 다름없다며 집합금지 업종에 준하는 지원을 해달라며 시위에 나섰고 농민들 역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사수를 거듭할수록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제기되냐면 형평성 문제가 어떤 제기가 되는 거고요. 피해는 더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 보상에 대한 목소리는 더 커지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어떤 집단은 주고 어떤 집단은 안 준다 그러면은 데모를 하지 않을 집단은 없어요. 아주 나쁜 의미에서의 정치적인 힘 관계라든가 타협 같은 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가져올 후유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데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와 맞물려 집행된 2차와 3차 지원금은 소상공인 중심이었습니다. 기준은 매출액과 근로자 수로 정했는데요. 정부 지침에 따라 문을 닫았어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자영업자는 지원을 받지 못했고 소득이 줄어든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특수고용 노동자 역시 계속 배제됐습니다. 특히 기타 소득자 같은 경우는 자기 소득원을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증명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식으로 피해 지원 대책이 계속 가면은 어쩔 수 없이 중복이나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중복과 배제가 발생하지 않는 식으로 이번에는 좀 잘 짜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매출액이나 근로자 수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690만 명에게 최대 5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집합금지가 연장된 업종은 500만 원, 중간에 완화된 업종은 400만 원,
식당이나 카페 등 영업시간을 제한한 업종은 3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만약 매출이 증가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접적인 영업 제한 조치는 없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업종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 2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차등 지원합니다. 매출 감소의 어떤 판단 기준은 금년 2월 25일까지 마감이 되는 부가세 매출 신고액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매출액, 사업장 수에 따른 부자지원금 논란도 넘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정책을 하는 목표는 가난한 사람을 돕자라기보다도 근본적인 목적이 코로나 때문에 기존의 사회 및 산업 구조가 붕괴하는 것을 막자는 데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10억이 넘는 분들, 그분들 삶의 형편이 괜찮을지는 모르겠으나 하던 사업에 만약에 낙차가 크다면, 매출이나 소득의 차이가 크게 난다면은 이건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받은 부분이에요. 이분들을 안 지켜드리면은요, 이분들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고해야 됩니다. 이건 다시 노동시장에서의 문제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협력업체라든가 어떤 납품을 하던 업체들도 큰 타격을 입게 돼요. 지금 어느 개인의 소득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낙차가 큰 부분을 메꾸자. 이게 이번 정책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거듭될수록 더 커지는 우려가 있습니다. 과연 이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건데요. 이번에 필요한 재원은 19조 5천억 원입니다.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때보다도 많고 선별 지급한 3차와 비교하면 2배가 넘습니다. 재정 지출은 늘었지만 코로나 여파로 세수는 8조 원 가까이 급감한 상황. 기획재정부가 재정 여력이 없다고 난색을 표하는 이유입니다.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 재정 적자가 나타나고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감안 안 할 수가 없고요. 저로서는 국가 신용도 문제도. 반면 아직 재정 여력이 있고 위기의 재정을 더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아직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은 40%대로 OECD 평균보다 절반 이상 낮은데요. 지금 상황에선 정부라도 억지로 돈을 쓰지 않으면은 이 경제가 악순환에 빠져서 오히려 정부의 재정 여력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암울한 상황이어서요. 그래서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죠. 근데 문제는 그 정도죠. 저는 OECD 국가의 자료를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작년 OECD 평균 재정 수지 적자가 GDP 대비 한 마이너스 13% 정도였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GDP 대비 한 마이너스 한 4%가 조금 넘어요. OECD 국가에 비교해 봤을 때 아직도 좀 재정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적자 국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4차례에 걸쳐 약 67조 원의 추경을 편성했고 그중 약 45조 원을 국채로 조달했습니다. 예년에 비해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특히 이런 재난 시기에는 국가 재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세금을 거둘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존할 수 있는 재원은 거의 유일해요. 국채입니다. 상황이 긴급하다면 저는 국가 채무, 국채를 활용한 재정 지출도 필요하다고 봐요. 국채 증가 속도에 대한 우려도 많습니다. IMF는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대비 국채 비율이 2025년 65%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요 선진국과 사정이 다른 데다가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는 게 걱정거리입니다. 25년에 65% 부채 비율에 이른다면 그건 우리에게는 양호한 재정이라고 이제 자랑할 수도 없고 또 재정이 만능이어서 힘들면 항상 재정을 써서 해결할 수 있다고 이제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국제금융이 발전한 나라도 아니고요. 대외신인도가 지금은 이제 높은데 그 이유는 바로 양호한 상태의 재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 신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아직 얼마라도 몇 년의 여유가 있을 때 뚜렷한 어떤 부채 관리 계획을 갖고 우리가 이제 그런 위험 요인들을 통제해야 한다. 이번 추경 액수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낭비되는 예산이 없는지 꼼꼼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불효불급한 예산을 구조조정하고 그건 어차피 남아도 결국 비생산적으로 그 소진이 되거나 아니면은 연말에 가서 돈 못 쓰고 남아가지고 국회에 다시 돌려주는 예산이 되거든요. 불용, 2월 예산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작년에 뭐 여전히 대규모의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재정 투자 계획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뉴딜이죠. 뭐 그린 뉴딜, IT 뉴딜 이런 것들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그런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좀 부합하지 않는 예산들도 덜어 많이 끼어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솎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배제를 시켜야 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K방역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거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병의 확산을 막는 데서는 효과적이었을지 모르겠으나 병 때문에 사회 인프라와 사회 구조가 붕괴하는 걸 막는 부분에서도 과연 우리가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나라보다 우위에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병이 퍼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갖다가 제대로 막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병보다 더 큰 재난이 나타날 수 있고 그거는 K방역하고는 다른 문제가 될 겁니다. 지난 4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이제 여야의 심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당장의 논쟁에 갇혀 근본적인 고민을 간과하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텐데요. 재난 상황에 작동할 사회 안전망과 경제 활동을 해치지 않는 방역 노력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겁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그만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재난지원금 예를 들어 아주 듬뿍 써서 1,000만 원. 자, 1,000만 원 받아가지고 이 가게가 계속 살아날까요? 소상이 살아날까요? 그건 아니죠. 가게랑 소상인이 살아면 손님이 와야 되고요. 매출이 올라가야 됩니다. 실제로 회복이 가능한 생업이 돌아갈 수 있게 그리고 일자리가 다시 복귀할 수 있게 이 대책을 만들자는 겁니다. 공정한 선별도 중요하지만 선별 논쟁에만 갇혀서는 안 될 겁니다. 공동체의 연대의식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위한 소통에 대해 함께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결과적으로 향후에 어느 단계에서는 어떤 나의 어떤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내 세금이 늘어나지 않고 국가가 지출을 하지 않으면은 전체 경제가 더 안 좋아져서 궁극적으로는 나한테 더 큰 부담을 초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는 세금, 내가 내는 부담이 우리 국가의 어떤 경제적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잘 쓰이고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한 결국은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공동체가 무너지면요, 이 공동체 안에서 혼자 외딴 섬에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회 안전망은 모든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서 평안히 살 때 그 사회 안전망이 가장 튼튼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과 평안을 위해서도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복원이 중요하다는 걸 꼭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